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무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또 급하게 또 와주셨는데 요즘처럼 뭐 환율 관련 매크로 그러니까요. 또 저희 박상현 위원님 모셔야죠. 최고입니다. 네. 정말. 사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서 바로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번에 이제 CPI가 9.1이 나왔어요. 9.1이 나오면서 뭐 이제 100bp 인상이냐, 뭐 75bp 인상이냐, 뭐 얘기가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또 그때 당시에 저번 주 갑자기 또 확 올라갔잖아요. 무서웠죠. 이 달러 강세가 뭐 계속 지속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달러가 사실은 앞서 이제 뭐 유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 유가 불확실성에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달러가 우리가 뭐 지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 국가의 상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결국 유로화라든지 이제 엔화 이러한 것들이 강세로 전환하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렇게 보면 유가,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겨울 임박해서 안정을 찾을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유로화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좌지우지할 거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달러 흐름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유가, 천연가스 가격, 이런 에너지 공급망의 혼란 자체가 결국 확산되느냐 진정되느냐,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사실 많이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결국 미국의 긴축 사이클,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유가 에너지에 상당히 연동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요번에 9.1%라는 수치를 받아보는 순간 사실 저도 놀랐긴 했는데 조금은 좀 정점에 달아온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내심의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보면 9월 정도 가서 FOMC 뭐 이러한 그쯤에 가서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의 변화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느낀 게 보면은 8월달 저희 잭슨홀 미팅이 항상 8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8월, 9월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변화가 자주 있었던 어떤 시기들이었었고, 이벤트 자체가.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 우리가 아직은 물가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있긴 하지만 다행스럽게 6월달 물가가 정말 9%가 정점이다라는 어떠한 것들이 좀 확신이 쓴다라고 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그것이 뭐 잭슨홀 미팅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9월달에 가서는 조금 완화되는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최근에 뭐 100bp, 뭐 울트라 스텝이라는 용어까지 새로 나왔는데, 뭐 그러한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 50bp 정도. 그렇게. 뭐 이러한 식으로 9월달 정도에 갈 가능성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 달러의 흐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정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7월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뭐 75bp든 뭐 예를 들어 75bp라고 하면 이제 8월 달 되면은 7월에 CPI를 보게 될 거고, 8월에는 뭐 잭슨홀 미팅 있으니까 이제 FOMC 이제 미팅 없고, 그럼 9월 달에는 8월 달에 CPI를 CPI를 두 번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9월 달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9월에서의 있던 어떤 액션, 그러니까 7월 8월에 어떤 CPI를 보고 나서 9월에 어떤 액션이 이제 이게 정점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그렇죠. 미국은 이제 금리 사이클의 정점을 지나는 부분이 될 거고, 다른 나라 대표적으로 뭐 유로라든지 뭐 이러한 쪽은 오히려 금리를 계속 좀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환에 있어서의 모습들 자체도 사실은 조금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펀더멘탈 문제인 거고요. 그것은 이제 유럽이 지금 겨울철을 앞두고 아주 뭐랄까 고민이 좀 깊은,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을 얼마만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백방으로 좀 뛰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뭐 또 아제르바이잔 가서 천연가스 공급 뭐 그런 걸 논의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겨울철에 여하튼 지금 러시아 쪽에서 원유는 EU 자체적으로 좀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들이고 천연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최근에 보게 되면 노르드 스트림 쪽에 그 정비 이유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거의 공급을 안 하다시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장기화됐을 때는 뭐 유럽 쪽에 특히 뭐 전력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엄청 오를 테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뭐 막대한 타격을 주겠죠.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 뭐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유로화 가치가 1대1이 아니라 그 이하로 더 급속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달러에 있어서의 어떤 강세 요인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항상 뭐 세상이 달러가 강세가 편치 않았던 게 과거의 어떤 사례고 사실 지금도 보면 뭐 저희가 스리랑카라니 뭐 엘살바도르라니 뭐 여러 나라에서 사실은 지금 부채와 관련된 뭐 디폴트 얘기들이 나오는 것.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달러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팬데믹 당시에 달러를 사실은 무한정 풀어댔죠. 산 가격에 제로 금리에. 근데 그러한 그가 지금 부메랑처럼 어찌 보면은 금리도 올라가고 갚아야 돼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갚아야 될 양 자체는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더 늘어나는 상황들이고 이게 사실은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각국이 조금은 이제 힘든. 그러니까 과거에도 항상 보면 달러 강세 국면에서 이렇게 썩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고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달러 강세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미국이 인플레를 수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저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결국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의 달러 강세는 뭐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러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미국의 어떤 인플레 수출로 인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더 인플레 압력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리스크마저도 좀 고민하게 되니까 최근에 달러 강세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좀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가격 전가를 딴 나라에 대한 그런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엔화도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일본이 이제 그 통화를 하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손을 놓을 때가 됐다. 지금까지 유지했던 게. 그래서 이제 일본 뭐 위기설도 있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 경제 위기가 저희 나라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엔화가 뭐 140엔대 거의 가까운 선으로 거의 뭐 150엔대도 막 갈 것처럼 지금 뭐 모습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50엔 가면 일본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저도 잠시 고민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화 약세 흐름은 계속되긴 하지만 일본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 위기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일단 낮다라는 쪽에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통화정책 차별화를 뭐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돈을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뭐 안타깝게 저 아베노믹스를 했던 전 총리가 뭐 피격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본은 아베노믹스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 가지 화살 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유동성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아베노믹스 틀이었는데 지금 팬데믹 당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재정을 동원하고 또 유동성을 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된 상황들이고요. 근데 현 시점에 와서 지금은 그 정책을 되돌리기에는 일본 경제 지금 또 주변 상황들이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이고. 이러한 말씀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 가까이 되는 상황들이고 일본의 국채금리는 기껏해야 0.25 정도인데 과연 누가 일본 국채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일본의 어떤 기관 투자가라든지 뭐 이러한 쪽은 뭐 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일본 은행이 계속해서 사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좀 트랙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그 사이클에 좀 들어간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를 지금 중단하기가 일본 입장에서 특히 이제 재정도 계속 적자고 또 무역 수지도 최근에 보면 뭐 일본도 에너지 그러한 그 수입 때문에 이제 적자인 상황들인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당분간 소위 말해서 그 수익률 제고곡선이라고 하죠. 일정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일본 은행이 계속해서 이제 국채를 매입해 주는 이 정책은 일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은 엔화 약세로 돈을 계속 푸는 거니까요. 예. 그럼 일본의 위기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일본의 위기설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는데 하나 더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의아한 부분 자체가 예.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 정부가 개입이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전혀 일본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통일교 얘기만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환시장에 예, 예. 개입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왜 개입을 안 하냐. 물론 이제 달러 강세기 때문에 또 일본 정부가 돈을 풀기 때문에 굳이 뭐 해도 조과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뭐 개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이제 실제적으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 정부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일본의 위기설 자체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은 해외 자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부 부채도 많이 얘기하지만 일본은 사실은 해외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위기가 되게 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산을 풀고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거꾸로 얘기해서 오히려 일본이 자산을 팔고 나갈 때는 일본 위의 나라가 사실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IMF 때도 보면 일본 자금들 자체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금 이제 위기의 어떤 단초를 좀 제공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들고 있는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장 뭐 일본 엔화가 150원이 간다고 해서 뭐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오고 뭐 이러한 어떤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낮다라고 좀 봐야. 그래도 밑바닥이 좀 튼튼한가 보네요. 그나마요.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최근 유로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달러 그렇죠. 외에는 다 약해지는 모습인데 유로화는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약세를 띠고 이게 추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약세의 클라이막스가 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클라이막스는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지금 다른 통화 약세 얘기할 때 뭐 결국 다 미 연준의 어떤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유로도 마찬가지죠. 뭐 아직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유일한 어떤 강대국 중에 하나니까 강대국이라기보다는 그 유럽 경제권이니까 사실은 상당히 그 통화정책 차별화에 있어서 상당히 유로화 약세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요새 그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 조금 정말 좀 저도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독일 하면 상당히 뭔가 강하고 그렇죠. 뭐 튼튼하고 하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독일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동소득 통합 이후 92년 이후 근 30년 만인가요? 처음입니다. 우리가 요새 통계를 보게 되면 뭐 20년 만에 처음, 뭐 30년 만에 30년, 20년은 애기죠. 한 50년 정도 돼야 이제 좀 와닿습니다. 근데 독일이란 나라가 사실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는 사실은 뜻밖의 사항들인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에너지 쪽에서 오는 부담감, 이러한 것들이 독일 경제를 상당 부분 휘청거리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유럽의 자동차가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팬데믹 당시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을 텐데 결국 그 자동차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하면 가장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독일이 되겠죠. 자동차를 생산.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실 견인하고 있는 게 독일 경제인데 독일 경제가 이렇게 조금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단 유로화 약세 요인인 거로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진짜 그 러시아 에너지 한 방에 그냥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중국입니다. 뭐 우리가 중국이 유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생각.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중국 성장률이 이것도 92년 이후 뭐 두 번째로 낮은 팬데믹 다음으로 낮은 2분기 성장률 0.4%를 기록했죠. 이 0.4%는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중국에 누가 또 많이 팔냐 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팔고 유럽도 사실은 많이 팝니다. 그렇죠. 유럽의 주요 교육 파트너가 사실은 중국인데 중국 경기가 저렇게 안 좋으니까 당연히 유럽 기업들 자체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유로화 가치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통화정책 차별화라는 부분이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 거기에 지금 독일 경제가 지금 에너지 유크라이나 사태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경기가 워낙 또 안 좋아지면서 또 유럽 뭐 제조 국가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문제는 제가 피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ECB가 금리를 올리는 거로 이제 얘기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과연 25bp를 올릴지 50bp를 올릴지라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컨센서스는 25bp인데 25bp만 올려서는 사실은 유로화 가치를 끌어올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ECB가 계속 경기 때문에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못한다라는 소리로 시장은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유로화에는 더 약세 압력으로 될 거고요. 그나마 이제 50bp 정도를 올리면 그래도 뭐 물가하고 조금 안정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를 둔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로화 가치에 조금은 좀 반등의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요번에 사실은 금리와 더불어 하나 더 이제 관심이 되는 게 과연 이탈리아 국채 문제에 대해서 ECB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건지. 지금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이제 더 매수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이제 매입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을 하는데 예. 또 ECB도 중단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이탈리아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지라는 부분도 이번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거리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 하반기 경기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겨울철에 에너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한 뭐 결국 바이든 대통령도 중동을 간 이유 자체가 결국 이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 부분들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지금 위협에 빠진 데는 유럽이고요. 예. 유럽이 정말 겨울에 가서 러시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공급이 중단돼서 뭐 독일 뭐 에너지 장관이 얘기했듯이 일부 산업의 셧다운이라든지 또 에너지 배급제 뭐 이러한 뭐 사실 에너지 배급제라는 게 우리 요새 같은 사회에서 사실은 예. 상상도 못할 그렇죠. 수 있는 예. 어떤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유럽 경기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예. 그것이 뭐 유가든 천연가스 가격을 뭐 급등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200불이 갈지 300불이 갈지는 뭐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일부는 뭐 30불 간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한 식으로 겨울철에 에너지 대란이 됐을 때는 모든 지금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 다 어그러지는 미국의 금리 사이클도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물가 때문에 유로화도 폭락할 수 있고 예. 이탈리아 문제도 터질 수 있고 예.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ECB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겨울철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 자체의 안정 여부가 결국은 뭐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에 있어서 가장 키 팩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네. 약간 제가 팔로우업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 갔다가요, 일본 갔다가 독일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이탈리아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전 있죠. 세계 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놓치지 마시고 예, 바로 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날 어떤 나라가? 이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안화가 그나마 상대로 제일 건강했었는데 요즘 위안화마저 약간 흔들린단 말이죠. 아, 이제 중국 다시. 그건 또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예. 네. 일단 중국이 일단 성장률에서 보든 또 다른 그 산업 생산에 보든 기대보다 사실은 약했습니다. 2분기의 모습들 자체가 우리가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2분기는 6월달 지표가 상당히 좀 반등을 할 거라고 좀 강하게 반등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감에 사실은 조금 못 미치는 지금 지표가 나왔고요. 문제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해서 뭐 다시 코로나 방역을 강화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과연 5.5%는 고사하고 과연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성장 자체가 일단은 기대보다는 상당히 이제 못 미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이 좀 위안화 흐름을 다시 좀 약세로 좀 돌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이요. 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홍다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는 뭐 또 다른 그룹에서 뭐 어떤 분식 회계 문제도 얘기도 들렸었고 또 일부 이제 디벨로퍼가 이제 디폴트에 또 내몰리고 있다라는 뭐 계속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뉴스를 보셨지만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동산 대출을 받은 그 대출 그러니까 뭐 어떤 소비자들이 되겠죠. 예. 사람들이 이제 그 대출 상환을 안 하겠다. 왜 안 하냐면 디벨로퍼들이 지금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예. 대출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 뭐 그러한 어떤 특이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부동산 대출 상환 안 하는 거에 중국 당국이 당분간은 좀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들 자체가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다른 지표는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뭐 좋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좋아진다는 지표가 사실은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6월달에 잠깐 반등을 했는데 7월 상반
하반기 7월 달 상반월만 보게 되면 다시 지표가 악화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부동산 지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그 부양 조치를 하면서 지금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만 결국 자금이 잘 돌지 않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신용경색이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중국의 여러 가지 뭐 신용 CDS라든지 또 스프레드 자체도 계속해서 좀 들썩이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서 위안화 가치도 최근에 그러한 분위기를 타면서 다시 조금 약세의 흐름을 좀 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중국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들었을 때 이제 많이 와서 조정을 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부동산 때문에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예,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국까지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한국. 자, 원화 경우에 저희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사실 뭐 어떤 뭐 불안한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달러와 이제 원화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 지금 이런 게 이제 지금 금융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좀 끼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근데 하나 좀 다행스러운 건 사실 지금 원화 약세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나라가 다 통하고 오히려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1,000원을 사실은 기준선으로 좀 대충 보고 있는데 지금 950원 정도니까 오히려 원보다 엔이 더 약세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의 그 원화의 약세 흐름 자체가 과거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뭐 위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좀 원화도 사실은 추가적인 약세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그 수급적인 요인,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결국 이제 무역 수지라는 부분에 계속 적자가 사실은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이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 흐름에서 좀 부정적인 게 뭐 아까 제가 그 중국 유럽의 어떤 중국 수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그 대중국 그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2개월 연속. 이것도 90년 초 이후 사실 가장 처음 3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금융이나 팬데믹 당시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개월 연속 적자라는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샷다운이라는 영향이 분명히 있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중국에 잘 팔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썩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닌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의 어떤 경기 회복 노력이 사실 지금 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로나 코로 발효 정책 이런 것들이 다시 되면서 다시 뭐 셧다운이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대중국 무역 수지가 다시 계속해서 적자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 에너지 쪽도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흑자를 못 낸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무역 수지 기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당연히 기업 이익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원화에는 추가적인 약세 요인으로 사실은 좀 다가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우리가 뭐 원화 약세 요인은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당장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게 결국 중국의 경기 흐름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오늘 뭐 반도체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러한 걸 우리나라 아무래도 주 수출 지역이 중국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 경기의 어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 수요 자체가 결국 안 살아난다라고 하면 결국 대중국 무역 수지 흐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낙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국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가,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의존도 이러한 악재들, 그러니까 낙인 효과 자체가 계속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좀 원화의 어떤 추가 상승 요인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제 뭐 항상 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가계부채 얘기 또 정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내놓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중국 경기 아까 뭐 부동산 경기가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중국이 이러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성장률이 정말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기 특히 뭐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러한 쪽으로도 전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잠재적으로 좀 원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약간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많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 또 돈이 또 빠져나가는 하나 요인으로 또
네, 한 가지 조금 근데 빠져나가는 뭐 워낙 주식시장은 워낙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뭐 더 나간다라고 얘기 드리기 없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나가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아직 채권 시장에 나가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고 또 정부가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이제 뭐 얘기를 나온 것들이 결국 이제 국제 시장에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다 조금 마지막에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 결국 최근에 어떤 분위기 이것이 달러의 어떤 고점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린 9월달 뭐 이런 것들이 다행스럽게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면 원화 환율 자체도 결국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좀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현 상황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아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뭐 이게 고점이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결국 주변 상황에서 몇 가지 불확실성 특히 이제 말씀드린 유가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결국 좀 안정을 찾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미국의 물가라든지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를 조금 진정시켜 준다라고 하면 환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사실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큰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한 계기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뭐 저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충 한 9월, 10월 정도로 좀 9월, 10월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월에 FOMC 회의도 있고 또 겨울에 이제 유럽의 에너지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뭐 위기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어떤 방향성을 조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9월, 10월 정도가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그리고 한국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 정말 원화만 약세를 띠는 건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달러 힘이 강해진 거니까. 그나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뭐 환율 강세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실은 그 달러 강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금 강세 요인을 제공한 건 뭐 미 연준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실 유로입니다. 유로. 유럽. 유럽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유럽 쪽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영향일 것 같고요. 특히 그것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올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한 자금 경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누가 망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리가 이탈리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뭐 이탈리아가 뭐 당장 망하지는 뭐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불리업 화음 자체가 사실은 들려올 수 있는 부분들, 또 기업들 자체가 뭐 한두 개씩 조금은 힘들어진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뭐 셧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뭐 에너지 셧다운에서 뭐 산업이 돌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리선가는 계속해서 좀 위험해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에너지 가격을 계속해서 뭐 저는 원자력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만 잘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경기 침체의 강도 뭐 또 신용 리스크에 대한 강도, 물가, 환율 모든 것을 결국 좌지우지하는 결국 키팩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정말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좀 우려스러운 이제 관점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들으면서 오늘 이제 약간 우려 섞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느낌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집중도가 아주 좋았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세계일주 아주 훌륭했습니다. 세계일주. 이탈리아까지 제가 이탈리아까지 들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너무 뜻깊은 정말 금리를 정말 바닥까지 이렇게 같이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지난주 그 달러의 초강세로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즉시 또 전 세계 환율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위원님 모셨고요. 위원님과 함께한 그 환율 세계 일주 어떠셨는지 아마도 환율 때문에 불안해하셨던 분들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최근 저에게 많이 또 힘을 주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와 계십니다. 저희 3부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